금속을 좀 알아도 금속을 1도 몰라도 나 합격. 금속재료 시험 열처리 기능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합격 금속재료 시험 열처리 기능사 가람쌤입니다. 자, 드디어 파트 1 금속재료 일반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재료 일반 중에서 이 금속재료 일반은 4개 챕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속재료 총론, 철가강, 비철재료와 특수금속재료, 신소재 및 그합금 이렇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금속재료 총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재료 일반에서 가장 개괄적인 처음 개요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챕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속재료 총론 단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여기서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 단원의 중요한 빅데이터들을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예,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첨단 산업에서 요구되는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여 수많은 공업재료를 개발하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금속재료의 성질과 특성 및 중요성을 알아보는 게 이번 이제 그 금속재료 총론의 챕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빅데이터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반드시 알아야 될 키워드 단어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결정구조, 변태, 상태도, 기계적 성질, 소성병령, 가공의 일반적 성질과 재료 시험까지, 여기가 이제 이번 챕터 금속재료 총론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숙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특성과 결정구조. 여기 보면 별표가 2개가 보이네요. 선생님이 5년간 자료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총 12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이제 5년간 횟수를 이제 나눠봤을 때 평균 0.9문항, 출제율 92%, 굉장히 높습니다. 별 2개 이상만 되면 거의 내가 나온다고 보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하나나 없는 거는 선생님이 따로 수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출제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굳이 내가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한 2개나 3개, 특히 2개 되면은 보시는 게 유리하고, 고득점으로 가는데 버는데 유리하고, 별이 3개다 하면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별 3개짜리만 합격해도 무조건 합격 점수는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이번 이제 그 금속의 특성과 결정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특성에는 일반적 특성이 있고 비금속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 특성 4개가 대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4개인 항목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다음 중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아니면은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금속의 일반적 특성 보도록 할게요.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나 수은은 제외가 된다. 그래서 즉 결정구조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결정구조.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금속도 굉장히 사람의 신체 구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정구조, 셀로 돼 있어요. 셀. 그래서 이 셀의 형상에 따라서 금속의 특유한 성질이 이제 각각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특유의 광택을 띠며 열과 전기를 전달하는 도체이다. 뭐 반짝이죠. 물론 녹슨 금속은 반짝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유의 광택을 띠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 도체인데, 이러한 이유는 뭐냐? 원인은 바로 자유전자죠. 자유전자. 자, 금속이란 건 참고적으로 이제 전공자들은 아시겠지만 그 금속결합을 이루고 있죠. 그 금속결합에서는 이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전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빛 광자를 반사시켜서 광택을 띠기도 하고 열과 전기를 전달시키는 도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고, 연성과 전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내가 금속을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제 단조를 하기도 하죠. 단조 안에 이제 소성 가공 안에 단조가 들어가긴 하지만, 하여튼 뭐 단조, 압연, 인발 이런 등등의
이제 소성 가공이 가능한 건 연성과 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연성과 전성 둘 다 변형에 관련된 그런 성질인데 그 차이는 뭐냐? 연성은 쭉 늘어나는 성질, 전성은 쫙 퍼지는 성질. 이게 바로 연성과 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질보다 비중이 크다. 무겁죠? 그래서 다른 물질보다 일반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속 중에서도 무게에 따라서 중금속, 경금속 이렇게 나눠지죠. 이 자세한 내용들 뒤에 보면서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 고체 상태이며 결정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전기와 열의 양도체이다. 비금속은 결정 구조가 없는 그런 게 대부분이죠. 게다가 또 전기와 열의 양도체이다. 이것은 이제 금속만 가지는 특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융점은 수호는 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액체. 어디서? 상온에서. 이게 융점이 제일 낮은 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높은 거는 텅스텐. 텅스텐 원소기로 W죠. 3410도로 가장 높다. 이게 바로 텅스텐입니다. 뭐 옛날에 이제 그 옛날 말로는 텅스텐을 중석이라고 했어요. 중석, 무거운 돌 해가지고 중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자,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란 개념은 뭐냐? 단위 최적당 무게를 바로 비중이라고 합니다. 단위 최적당 무게, 이걸 비중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크기에서 어떻게 틀리냐 무게가, 이게 바로 비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가벼운 것은 리튬이죠. 리튬 0.53. 똑같은 크기인데 얘는 0.53이야. 뭐냐? 리튬. 근데 이리듐이 제일 크죠. 똑같은 크기에서 22.5야. 이게 뭐냐? 이리듐. 가장 무거운 거 이리듐입니다. 그래서 경금속과 중금속을 나누는 기점이 바로 4.5입니다. 4.5. 4.5 이하는 경금속, 알미늄, 마그네슘,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경금속에 해당하고 가장 높은 것은 이제 그 4.5 이상은 중금속이죠. 뭐 몸에 해로운 그런 금속,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이제 흡입했을 때 해로운 거고 이제 물론 접촉하고 뭐 오랫동안 접하면 안 좋긴 하지만 신체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무겁기 때문이죠. 무겁기 때문에. 비중이 4.5 이상인 금속, 구리, 철, 납, 니켈, 주석 대부분의 금속이 이제 중금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이제 납이라든지 뭐 이제 아까 여기 위에도 있었던 이리듐 이런 굉장히 이제 방사성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금속들은 인체에 좀 유해한 그런 경향을 띠고 있죠. 자, 다음으로 합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금. 상용 금속은 대부분 합금입니다. 이제 순금속으로 그 순금속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합금에 반대되는 건데 순금속은 100% 순수한 그 성분을 가진 금속을 순금속이라고 해요. 근데 주로 연구용으로만 쓰이고 상용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합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합금은 어떤 걸 합금이라고 하냐? 한 금속의 다른 금속 또는 비금속 원소를 첨가하여 얻은 금속성 물질을 합금이라고 합니다. 합금을 하면 용융점이 내려가죠. 그리고 강도, 경도가 증가한다. 이거 굉장히 헷갈리게 해서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입니다. 융점 내려가, 강도, 경도 증가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합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어려워요. 비용도 많이 들고 돈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따른데 어렵게 해서 합금한 거예요. 강도, 경도 떨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성능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경도는 당연히 증가를 하는데 융점은 내려간다. 융점 왜 돈 들여서 그렇게 비싼 합금을 만드는데 왜 융점을 굳이 내릴까? 이거는 내가 원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야. 왜냐? 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자 구조에 있어서 이 구조가 틀어지거나 깨지면은 이 결합이 깨지면은 얘가 이제 그 융해가 돼서 이제 용융점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건데 순금속일 때는 얘 원자들이 서로 아주 단단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점이 높아요. 근데 합금이 되면 중간에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로 얘가 바뀌거나 그래서 이 결합력을 저하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융점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융점을 가진 그런 이제 금속들이 강도, 경도가 좀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합금을 하면
융점은 내려가고 강도, 경도는 증가한다. 그럼 합금이 뭐냐? 한 금속에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을 첨가하여 얻은 금속성 물질, 속칭 뭐 이제 금속을 섞어서 뭐 짬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속선을 띈 물질을 합금이라고 하고. 자, 다음으로 금속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은 이제 대부분의 금속은 용융된 상태에서 굳어가면서 이제 고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조직이 형성되죠. 그래서 사람 신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정을 띠고 있죠. 사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도 결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정 구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런 그림처럼. 그래서 여기 이 입자의 요 안쪽을 결정 입자, 다른 말로 입내라고 합니다. 입내. 그리고 여기 이 경계들, 이런 경계를 결정 입계라고 하죠. 근데 이 결정 입계가 기계적 성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공헌을 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일단 정의를 할게요. 결정 관련 용어. 결정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입체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고요. 이 단위세포는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체, 요 하나하나가 이제 세포에 해당하죠. 결정 격자는 단위세포가 모인 것, 단위세포가 모여서 지금 요 안에 단위세포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모여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얘들이 결정 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 입자는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결정을 결정 입자라고 합니다. 결정 입계는 이런 경계를 입계라고 하는데, 입자랑 경계, 이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금속 결정의 형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여기 그림을 참고하셔서 좀 숙지를 하시고 금속 결정의 형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응고 중에 형성이 되죠. 응고 중에 결정 핵으로부터 성장한 결정체는 어떤 곳에나 같은 원자 배열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 핵으로부터 성장을 하죠. 이제 액체가 맨 처음에 액체가 있는데, 처음에 뭐 엠브리오나 이런 씨앗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그 결점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 핵이 생겨서 증가 막 이렇게 서로 성장을 해서 결정 입내랑 입계 이렇게 생기게 결정이 성장을 하는데, 어떤 곳에나 같은 원자 배열을 가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결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결정의 종류는 단결정과 다결정이 있습니다. 단결정과 다결정. 단결정은 싱글 크리스탈, 하나의 결정.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모든 격자들이 서 있는, 경계가 없죠. 한 방향으로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핵이 한 개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결정체, 대표적으로 실리콘이 이에 해당하고요. 단결정은 이 안에 결정들이 다 한 방향으로 서 있어서, 만약에 다결정을 보게 되면 다결정은 얘는 요 방향, 얘는 요 방향, 얘는 요 방향 이렇게 쓰면서 이 결정이 서 있는 방향 때문에 이런 입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얘를 아까 그레인 바운드리 결정 입계라고 했죠. 근데 단결정은 이런 입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여기서 결함이 이동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I가 단결정 반도체를 만드는데 주로 쓰이죠. 그래서 그 태양 전지판의 주요 원료 폴리실리콘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 폴리실리콘이 바로 단결정 실리콘을 이제 이용한 그런 이제 특성으로 만든 그 태양 전지판의 원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결정은 대부분의 금속은 이제 다결정입니다. 다결정. 결정이 성장 방향이 서로 틀리게 되고 그 틀린 성장 방향들이 모여서 결정 입계를 이루는 이런 다결정을 이루겠는데, 대부분의 금속은 이제 그 무질서한 집합체를 이루는데 이런 결정의 집합체를 이제 다결정이라고 하죠. 거의 다 다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이제 비정질이란 게 있어요. 비정질. 참고적으로 비정질. 뒤에 가면 뭐 이제 신금속 재료 그쪽에서 나오는데, 비정질은 아몰페이스입니다. 아몰페이스. 결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구조를 미세 구조를 이뤄서 그걸 이제 비정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리와 같은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 경도가 높고 뭐 이렇게 그 새로운 물질로 이제 좀 각광받는 그런 물질인데, 비정질 굉장히 얘도 좀
유망한 그런 재료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간격자와 단위격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은 용융 상태에서 응고가 될 때 이제 고체에서 결정을 이루면서 배열을 이루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결정 입자의 집합체를 공간격자라고 합니다. 이제 공간격자. 공간격자의 최소 단위가 바로 단위격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간격자가 있으면 여기서 요 한 칸 공동 아주 계속 균일하게 반복되는 요 기초 단위 요거를 단위격자라고 합니다. 공간격자, 단위격자. 여기서 또 이제 격자 상수라는 게 있죠. 단위격자의 모서리 A, B, C의 요 축의 거리 요 세 개를 이제 격자 상수라고 하죠. 요 알파, 베타, A, B, C 이렇게 세 개 축간의 각인 요거를 A, B, C를 이제 모서리의 길이를 격자 상수라고 하고 축각이란 게 있습니다. 요 알파, 베타, 감마의 요 각도 요것을 이제 축각이라고 합니다. 축각. 그래서 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모서리의 길이랑 각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결정 구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재료의 성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정 격자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격자의 종류 어떠한 이제 종류를 가지고 있냐? 채심, 면심, 조밀 이렇게 세 개의 구조가 대표적이죠. 자, 채심 입방 격자는 바디 센터드 큐빅 레티스 그리고 면심 입방 격자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 레티스 조밀 육방 격자는 헥사고널 클로즈 패킹 레티스 해서 HCP라고 합니다. BCC 채심이 BCC 몸체 바디죠. BCC 면심 면 페이스 FCC 조밀 육방 격자 HCP 육방 헥사고널 그래서 HCP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채심 입방 격자는 몸에 이 단위 격자의 가운데 몸에 원자가 하나 딱 박혀 있고 모서리마다 하나씩 위치해서 박혀 있는 게 채심 입방 격자. 그리고 면심 입방 격자는 면마다 하나씩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마다 위치하는 게 면심 입방 격자. 채심은 가운데가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면심은 얘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개가 반절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개가 6면에 있는 거고. 그리고 조밀육방 격자는 여기 그 가운데 이렇게 세 개가 위치하고 위에 꼭지점마다 이렇게 위치하는 이런 구조가 조밀육방 격자입니다. 각각 격자마다 결정 구조마다 어떻게 틀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심 입방 격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심 입방 격자는 입방체의 각 꼭지점과 중심의 입자가 위치한 구조입니다. 꼭지점은 8개죠. 8개. 8개의 꼭지점에 8분의 1개가 있어서 1개가 있고 그리고 중심에 1개가 있어서 총 몇 개죠? 2개. 예, 격자 안에 원자는 2개가 있고 충진율이란 개념은 그런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얼마나 원자들이 차 있냐? 68%입니다. 단순하게 68 면심이 이제 74 요거는 좀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뭐 이걸 증명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뭐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서 풀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고 충진율은 68% 꽉꽉 차 있는 건 아니에요. 68%면 너설너설하게 헐렁헐렁하게 차 있는 그런 구조고요. 배위수는 8입니다. 8. 배위수란 개념이 뭐냐? 한 원자가 있을 때 맞닿아 있는 원자의 수 이게 8이란 거예요. 예?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여기 위에 보면은 요 그 가운데 몸 가운데 이렇게 있는 요 원자 있죠? 이 원자랑 맞닿아 있는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8개가 맞닿아 있다. 배위수, 코디네이션 넘버, 맞닿아 있는 원자수 BCC, 채심 입방 격자 BCC는 8개.
자, 최신 입방 격자에 속하는 금속은 알파, 델타 철. 철 중에서 알파, 델타 철이란 게 있어요. 리튬, 크롬, 몰리브데넘과 같은 금속들이 이제 최신 입방 격자에 해당하고요. 면심 입방 격자는 위에 그림을 같이 보자면은 면마다 2분의 1이 있고 꼭지점마다 8분의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입방체의 꼭지점과 면의 중심에 원자가 입자가 위치하는 구조고요. 면의 중심에 2분의 1씩 6면이니까 3개. 그리고 8개의 꼭지점에 8분의 1씩 위치하니까 1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단위 격자의 원자 수는 4개가 있죠. 4개. 4개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베이스 코디네이션 넘버는 12개. 왜 12개냐?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얘랑 같은 선상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선상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얘는 같은 그런 게 반복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요 밑에도 4개가 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랫열에 4개, 자기랑 같은 열에 4개, 그 위엔 열에 4개 해서 12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위수, 자기랑 맞닿아 있는 원자의 수, 배위수 12개. 자, 면심 이파 격자에 속하는 금속은 감마철, 알미늄, 금, 구리, 니켈, 대부분 연안, 물은, 비교적 물은입니다. 비교적 물은 금속들이 이제 FCC 면심 입방 격자에 해당하죠. 충진율은 74%, 꽉꽉 차 있는 겁니다. 최대 충진율이 74%예요. 어떤 공간이 있어, 그 안에 물질이 차 있는데 그게 74%가 차 있어. 그래서 얘 74%가 최대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충진율이라고 해서 최밀 충진 구조라고 합니다. 자, 베이스 아까도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면 여기 옆에 용어 정리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 중에서 아까 알파, 델타, 감마철이라는 게 있었죠. 알파, 델타, 감마철에 대해서 선생님 옆에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서 왜 틀린지, 어떻게 틀린지 한번 그 확인을 해주세요. 알파철은 참고로 이제 상온에서부터 910도씨까지 있는 BCC 구조의 철, 델타는 고온에서 1400 이상의 거의 융점 바로 직전에 있는 고온에서 나타나는 그런 철, 감마철은 910에서 1400 특정 영역이 있죠. 여기에서만 FCC가 되죠. 예, 이런 이제 조직이 바로 감마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밀육방 격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밀육방 격자. 조밀육방 격자는 정육각형의 꼭지점과 그 면의 중심에 입자가 있고 있는 층이 있고 그 층 중심에 입자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입자를 가진 면을 놓고 다시 정육각형 층을 그 위에 포개해 놓은 밀집구조. 중요한 거는 육각형이다. 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합시다. 육각형이다. 육각형의 모양이고 그리고 중간에 3개 있다. 그리고 위에 꼭지점마다 있고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게 HCP입니다. HCP. HCP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HCP 그 HCP 격자 안에 원자 수는 이제 6개. 어떻게 되냐? 꼭지점마다 6분의 1씩 12개의 꼭지점이 있어서 2개. 그리고 중심에 1개. 그리고 삼각형 중심 입자의 삼각형 원자를 3개를 합치면 총 6개가 되죠. 6개. 6개. 자, 배위수는 바닥면 중심에 있는 원자를 보면은 바닥면 중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닥면 중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3개 있습니다. 3개. 하나, 둘, 3개. 또 밑에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래서 3, 6, 3. 그럼 몇이죠? 네. 12개죠. 12개.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위에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나랑 같은 선상에 몇 개 있어? 6개. 아래층에 3개, 위에 층에 또 3개 있겠죠. 그래서 3, 6, 3 해서 12개. 자, 이에 속하는 금속 코발트, 마그네슘, 아연입니다. 코발트, 마그네슘, 아연 충진율은 74%. 얘도 마찬가지로 최밀 충진이에요. 코발트, 마그네슘, 아연이 즉 얘는 가공성이 안 좋고 그리고 기계적 성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금속들이 HCP에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결정 격자면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별 특징 어떻게 틀리냐? 면심 입방 격자는 전연성 크고 금속을 가공하는 데 좋다. 대부분 무른 금속이다. 채심 입방 격자는 전연성은 약하지만 강하다. 그리고 조밀 육방 격자는 취약하다. 그리고 전연성 작다. 가공이 안 좋다. 이게 바로 HCP입니다. HCP. 그래서 HCP가 여러 장점도 있지만 뭐 특징도 있고 있지만 가공성이라든가 이제 취약한 그런 성질 때문에 잘 쓰이기는 힘들죠. 예?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 그렇죠. 마그네슘이 실용 금속 중에서 가장 가볍고 굉장히 좋은 각광받는 그런 재료이면 확실하나 취약하고 전형성이 안 좋아서 가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한때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지금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고 이번 챕터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금속은 결정 격자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달라지는데 전연성이 커서 금속을 가공하는데 좋은 격자, 전연성이 크다. 방금 뭐라고 했죠? 그쵸? BCC죠? BCC 아니죠. BCC 아니죠. 전연성이 큰 거는 전연성이 크다. 전연성이 크므로 금속을 가공하는 좋다. FCC죠. FCC. 페이스 센터드 큐브익. 이게 왜 전연성이 좋은지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밀 충진 구조 그 구조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미세 구조나 슬립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기능사 수준에서는 전연성 좋다 하면은 FCC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단순화시켜서 좀 지식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자, 금속의 결정 격자 중에서 BCC가 의미하는 것은 아까도 했죠. 바디 센터드 큐빅. 그래서 바디 몸이죠. 몸체자. 그래서 채심 입방 격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결정 구조 3개 있었죠. 채심 입방 격자 BCC, 면심 입방 격자 면 베이스 FCC, 조밀 육방 격자 육방 헥사고날 헥사. 그래서 HCP. 그래서 금속의 결정 구조 중 BCC에 해당하는 건 채심 입방 격자. 자, 여기까지 이제 금속 재료 총론 중에서 금속의 특성과 결정 구조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 간략히 다시 보자면은 이제 금속의 일반적 특징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결정 구조가 뭔지 그에 해당하는 용어들 결정 입계라든가 결정 입자, 결정 격자, 단결정, 다결정의 개념들 좀 유념해주고 공간 격자와 단위 격자에서 공간 격자가 뭔지 거기서 또 기본 셀이 되는 단위 격자 안에서도 격자 산수와 축각에 대한 그러한 이제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결정 격자의 종류 대표적인 3개 했죠. BCC, FCC, HCP 바디 센터 큐빅, 채심 입방 격자, 면심 입방 격자, 조밀 육방 격자 요런 3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충진율 6874 꼭 기억하세요. 채심은 68, 면심은 74. 둘 중 하나입니다. 68 아니면 74. 그래서 덜 차 있다. 채심이다. 68. 면심 꽉꽉 차 있다. 74%가 차 있다는 거고 그에 해당하는 이제 그 금속 이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무른 금속이다 하면은 FCC 좀 단단한 금속이다 몸이 단단해야죠 BCC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하면은 조금 숙지하는데
그 자기가 알아내는데 좀 이제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 수와 배위수 이것들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되니까 좀 이제 그 유심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결정 격자별 특징, 면심, 가공하는 데 좋다, 전염성이 좋다, 무르다, 채심, 단단하다, 강하다, 조밀 육방극자, 취약하다, 전염성 안 좋다. 그래서 관련 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속의 변태와 상태도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